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시험이 좀 어렵죠? 어려워야 시험이죠.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엄청 막 새로 만들어서 낸 문제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제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시험이 너무 쉬우면 좀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푸신 분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네, 오늘부터 강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날라갑니다. 날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기 토요일 오후까지 이거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날라가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462페이지에 생활안전경찰 보시면 제가 직제표를 그 담당 업무 있지 않습니까? 생활안전국장부터 해가지고 이 담당 업무를 거의 지웠어요. 거의 지우고 제가 대표로만 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정오표에도 여기 지금 범죄예방대응국 새로 생겼고요. 생활안전교통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범죄예방대응국, 그다음에 생활안전교통국이 새로 생겼어요. 범죄예방대응국장, 저기 여기 책 보시면 책을 보시면 범죄예방대응국장, 그다음에 생활안전교통국장 그 분장 업무를 오늘 정오표에다가 넣어드리려다가 제가 안 넣어드렸어요. 왜 안 넣어드렸냐면 제 생각은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 이론서를 보실 때에는 전체적인 계략을, 이걸 보면 참 전체적인 계략적인 것이 딱 느껴지거든요. 그걸 보시고 대신 제가 문제집에는 넣어놨거든요. 문제집에는 이 분장사항도 넣어놓고 그 문제로 해서 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날 정오표에 그 업무 분장을 넣어드릴까요 말까요? 우리 이론서 정오표에다가 그 업무 분장 구체적인 것을 넣어드릴까요 말까요? 아,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아니, 저는 일단 이렇게 큰 틀에서 이것을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봐야 되거든. 문제로 봐야 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집 맨 앞에, 생활안전 맨 앞에다가 그냥 업무 분장 사항을 다 그 문제들은 거기다 다 넣어놔버렸어요. 맨 앞쪽에 다 뭉쳐가지고 그냥 다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이 이론서에서는 이걸 여기서 계략적인 것을 딱 숙지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그 문제로 해서 보시면, 아, 여러분, 제가 이거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 카페에서 이제 그 문제집 추록을 이번 주말쯤이나 다음 주 한 월화 정도에 올릴 거예요. 올리면서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본 파일까지 보내드릴게요. 추록 파일에다가 본 파일까지. 거기서 만약에 여기다가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해서 붙이시면 돼요. 왜냐면 이론서를 보면서 너무 시간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잡아먹지 말고 문제집을 할 때 그 문제 생활안전 맨 앞쪽에다가 모든은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그 국장들의 업무 분장표를 넣어놓으면서 문제화시켜서 해놨으니까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생활안전국장이 없어지고 범죄예방대응국장하고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보시면요. 자,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되면서 치안상황관리관이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찰청 국장을 국장이라고 하지 않고 국관이라고 합니다. 왜? 보조기관은 국장으로 돼 있고 국으로 돼 있고 보좌기관은 관으로 돼 있거든요. 경무국장이 아니라 경무인사기획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관 할 때 관은 지금 이번에 바뀐 다음에 치안상황관리관은 국관의 관이 아니지. 왜? 경찰청장의 1차 보조기관, 보좌기관. 오케이? 경찰청장의 1차 보조기관, 보좌기관으로서의 국관은 아닌 거예요. 이제 새 치안상황관리관은 누구의 보좌기관이야? 범죄예방대응국장의 보좌기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2 기능을 누가 총괄하느냐? 본청 국관 중에서 112 기능을 누가 총괄하느냐? 범죄예방대응국장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범죄예방대응국장이 신설되면서 그 두 번째 슬래시에 범죄예방정책과, 그러니까 전에 범죄예방, 이 범죄예방정책관에 전에 범죄예방, 그러니까 전에 생활안전 플러스 생활질서까지. 생활질서가 풍속, 총포, 뭐 경범죄 이런 거 담당하는 것이 이제 생활질서거든요. 생활질서까지 여기 범죄예방정책과에 들어가고요. 자, 지역경찰 운영과가 이게 지파죠. 지구대파주소. 그 위에다가 살짝 지파 이렇게 적어주세요. 지파. 지역경찰 운영과가 지파고요. 자, 지역경찰 역량 강화과는 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다만 이 지역경찰 교육이나 매뉴얼을 역량 강화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지역경찰 운영과가 지파, 지역경찰 역량 강화과는 지파 교육, 매뉴얼 이런 건 이제 담당하고요. 자, 치안상황과가 이게 112죠. 112. 치안상황과 위에다가 112 이렇게 좀 적어주십시오. 112. 그래서 범죄예방대응국장이 주력 기능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주력 기능은 범죄예방대응국장이 범죄예방정책과로서 생활안전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지파 가져가 버리고 112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대응국장이 최고 우리 주력 업무를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리고요. 그러면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원래 생활안전은 저 범죄예방대응국장이 다 가져가 버리고,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생활안전교통국이니까 교통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교통은 당연히 여기서 가져가고 나머지가 자치경찰, 그러니까 시도 자경위하고 연락사무 여기서 이제 생활안전교통국장이 하는 것이고요.
아동 청소년 여성 여기서 가져가 버렸어요. 교통을 가져가고 자치경찰 연락사무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여성을 이 생활안전 교통국장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생활안전 교통국장 하니까 전에 있는 생활안전 기능을 이 생활안전 교통국장이 다 가져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생활안전은 범죄예방 대응국장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범죄예방 대응국장이 이 기존의 생활안전, 지파, 112까지 다 가져온 것이 뭐냐면 범죄 예방, 그 다음에 출동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치안 정책까지 여기서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범죄 예방 대응국에서 우리 주력 업무를 한꺼번에 쫙 모아놨어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주력 기능을 그쪽에다 딱 모아놔버렸습니다. 자, 전에 3번에 공공안녕정보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공안이란 말이 엄청 좋은 말이다. 치안은 다스리는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이제 치안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 치안 말고 공안이란 말이 엄청 좋은 말이고 공안이란 말을 쓰면 좋은데 우리는 못 쓰고 있죠. 왜? 저 짱깨들 때문에 짱깨들이 공안이란 말을 선점해버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공안하면 뭐 때려잡는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안이 공공의 안전이잖아요. 치안, 다스리는 안전이에요. 그래서 치안보다 공안이 훨씬 더 국민 친화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 때문에 우리가 못 썼는데 국자법 개정되면서 정보국이 이 정보가 공공안녕정보가 돼버렸죠. 그래서 직제 안에서도 공공안녕정보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썼었는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다시 치안정보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공안정보국장이 치안정보국장으로 다시 바뀌어버렸고요. 외사 없애버렸습니다. 4번에 외사를 없애버리고 외사를 국제협력관, 여기서 국제협력관은 국관에 관은 맞습니다. 여기서 국제협력관은 어디 국장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제협력관은 맞아요. 그러나 외사국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뭐만 남겼냐면 국제협력만 남겼어요. 외사국에서 국제협력만 남겨가지고 그냥 국제협력관으로 축소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사 수사는 진작에 저 형사로 넘어갔고 이번에 뭐가 넘어갔냐면 외사 보안, 외사 정보가 또 다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외사 보안은 안보 수사국으로 넘어가 버리고 외사 정보는 정보 이 치안 정보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국제협력만 남았습니다. 국제협력관에 국제협력만 남았어요. 그 국제협력이 뭐예요? 인터폴 같은 거, 주재관 같은 거 그런 것만. 그러니까 아주 주력으로 하는 업무는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곁따라서 있는 것만 딱 외사로 남았습니다. 사이버 수사국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 직격탄 맞아버린 게 사이버 수사국 외사입니다. 우리 이제 경찰청에 외사국하고 이 사이버 수사국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아깝습니다. 저는 뭐 외사국도 아깝고 사이버 수사국도 아깝습니다만 특히 사이버 수사국이 정말 아깝습니다. 왜냐? 우리 사이버 수사 역량이 물론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저쪽 그 수사로 들어가 보니까 그 하부 조직은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힘이 빠지죠. 근데 우리 사이버 수사가 그 2000년도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만드는 거 우리 앞에 경찰 연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사이버 수사 역량이 사실은 우리 경찰이 검찰을 압도하는 역량이 몇 개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 이 검사가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서 수사 전반을 다 해버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앞서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이 사이버 수사만큼은 뭐 사이버 테러라든가 이런 거 발생하면 다 언론이건 어디건 전부 다 경찰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찰의 사이버 수사 역량이 엄청 발전했고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막 사이버 세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예상컨대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강사라는 직업은 지금의 한 10분의 1, 10분의 1, 50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일타 강사가 시 공간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직원들 몇 명 쓰면 그 일타 강사의 시 공간에 제약이 없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딥페이크 기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 똑같은 똑같은 말하는 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강사라는 직업 끝난 거예요. 앞으로 한 2, 3년만 지나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0년 지나면 진짜 지금의 뭐 20, 30분의 1, 50분의 1, 100분의 1로 이 강사 시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 이제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은 확장해버리는 것이죠. 그 최고 잘 나가는 사람. 저 스포츠에서 손흥민 같은 사람만 엄청나게 돈 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인데 톱 랭커들한테 모든 부와 명예가 집중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 강사 영역도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사이버 공간을 넘어서서 완전히 막 가상 세계, 아니 앞으로 몇 년 내에 가상 세계에서 성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내 아바타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성행위라면 내가 실제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상 세계에서 강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경찰이 그런 것들을 법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아니 가상 세계 속에서 성행위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실제로 느끼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가상 세계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도 성폭력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벌하고 해야 될 것인지 당연히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준비하는데 누가 선봉에서
서야 돼? 사이버가 당연히 선봉에 서야 되는데 사이버 수사국 없애버렸어. 나 정말 아깝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결정은 시간을 좀 두고 심사숙고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고,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서 짧은 순간 안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됐다는 것은 정말 참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이버 수사국이 없어졌다. 수사로 그냥 통합돼 버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맨 아래 당구장 표시에 경비업은 범죄예방대응국장, 경비업. 그래서 우리 주력 이 경비업이 뭐요? 생활안전이지 않습니까? 범죄 예방이거든요. 경비업이 도둑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주력 생활안전은 다 범죄예방대응국장한테 갔습니다. 이 생활안전 교통국장한테는 자치경찰, 그다음에 생활안전 교통국장이니까 교통은 생활안전 교통국장이고 교통은 생활안전 교통국장이면서 자치경찰, 아동청소년 여성, 자치경찰, 아동청소년 여성, 교통 이것이 생활안전 교통국장이고요. 청원경찰은 경비국장, 청원경찰은 경비국장, 경비업은 경비자가 붙은 경비업은 범죄예방대응국장. 자, 아래 제가 형사국장만 좀 넣어놨습니다. 왜 넣어놨냐면 이 형사국장이 이번에 이제 국수본부장 더 전이죠. 이번 개편 더 전에 수사권 조정되면서 수사가 붙은 것은 전부 다 이 수사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 교통은 저 생활안전 교통국장이잖아요. 교통 수사는 형사국장입니다. 형사국장. 그래서 1호를 보시면 교통사고, 교통범죄 그냥 교통사고, 교통사고 하면 저 생활안전 교통국장이죠. 그러나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은 형사국장입니다. 형사국장. 자, 3호에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실종사건에 관한 수사가 들어가면 하여튼 다 국수본부장 산하에 있는 형사국장이건 수사국장이건 그 사람들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여기 수사가 붙었기 때문에 형사국장이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그냥 성매매 단속은 저 범죄예방대응국입니다. 그냥 성매매 단속. 왜? 성매매 단속이 생활질서거든요. 생활질서 기능이 저 범죄예방정책과로 들어가서 범죄예방대응국이에요. 생활질서 기능이 범죄예방대응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여튼 주력 업무는 다 범죄예방대응국으로 들어갔다고 얼핏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호에 둘째 줄에 아청 대상 성매매 단속은 형사국장입니다. 형사국장. 그래서 뭐 아동, 청소년, 여성 수사가 들어가 버리면 형사국장이고 단순 단속도 성인 성매매 단속은 저 범죄예방대응국장인데 아청 성매매 단속은 형사국장입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자 4호, 5호에 외사에서 수사 드러내 버렸죠. 외사에서 수사를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어? 대부분 다 형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범죄 수사 기본이 형사국장이에요. 그래서 4호에 중간에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 5호에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 자료 분석 이거 다 형사입니다. 형사. 그래서 소파 사건 관련해서 시도청에서 본청에 보고할 때 누구한테 보고해요? 마약범죄 수사과로 보고하잖아요. 마약범죄 수사과, 마수과. 완전 언밸런스하죠. 완전 언밸런스한데 경찰청 형사국에서 외국인 범죄 담당하는 것이 마약범죄 수사과야. 골 때리죠. 마약범죄 수사과에서 하여튼 외국인 범죄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형사국입니다. 형사국. 그리고 이번에 직제 개정하면서 6, 7, 8이 또 형사로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수사관리관이 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과학수사관리관 없애고 아예 그냥 형사국 안에 그러니까 국관으로서 과학수사관리관이 있었는데 형사국으로 다 통합시켜버렸고요. 나머지 과학수사 사항도 형사국장으로 다 통합시켜버렸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지역경찰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자, 먼저 박스에서 정의해서 박스. 지역경찰 관서라고 하면 지구대 파주소만 지역경찰 관서입니다. 오케이? 출장소 치안센터는 그냥 별도로 있는 것이지 지역경찰 관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찰 관서가 지구대 파주소이기 때문에 지역경찰 관서장도 지구대장 파주소장만 지역경찰 관서장입니다. 뭐 출장소장, 치안센터장, 지역경찰 관서장 아닙니다. 자, 상시 교대 근무가 뭐냐면 우리 지역경찰이 어떻게 근무를 해? 상시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해요. 오케이? 자, 근데 상시 근무가 뭐야? 거기 상시 근무가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상시 근무라고 합니다. 우리 112 신고하면 24시간 근무하잖아요. 오케이? 그게 상시 근무예요. 그런데 그 상시 근무를 똑같은 사람이 상시 근무할 수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교대로 상시 근무하는 거죠. 누군가는 교대를 해서 누군가는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시 근무라는 것이 같은 사람이 24시간 계속 근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경찰이 누군가는 24시간 근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 24시간 근무할 수는 없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에 상시 근무 그것을 교대로. 그래서 우리 근무를 우리 지역 경찰 근무를 상시 교대 근무라고 합니다. 상시 24시간 근무에 같은 사람이 24시간 근무할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 상시 근무합니다. 상시 교대 근무. 아래 조직 및 구성을 보시면 자 지역경찰 관서 설치 및 폐지. 지역경찰 관서 설치권자가
시도청장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찰관서만이 아니라 출장소 치안센터도, 한마디로 경찰서 말고 그 밑에 짜잘한 것들은 전부 다 설치권자가 시도청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기 총론에 조직 파티에서도 한번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시도청장은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합니다. 지역경찰관서는 지파를 얘기하고요. 근데 지파뿐만 아니라 출장소 치안센터까지 다 설치권자는 시도청장이고요. 자, 지역경찰관서장이라고 하면 둘째 줄에 지구대장, 파출소장만 지역경찰관서장입니다. 그 밑에 주위에 지구대장은 경정,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 경감, 경위로 합니다. 파출소장이 위에는 똑같고 밑에는 한 단계 아래까지 할 수 있죠. 왜 그래? 파출소랑 지구대랑 하는 일이 똑같아요. 하는 일이 똑같은데 다만 지구대가 좀 큰 거, 파출소가 좀 작은 거,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 파출소 몇 개씩을 묶어가지고 지구대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지구대 몇 개 묶어서 지구대 만든 것을 다시 환원하면서 그럼 다시 다 파출소가 됐어야 되잖아요. 환원하면서 뭐 지구대로 환원하기도 하고 파출소로 환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조금 큰 것은 지구대, 조금 작은 것은 파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가 경정, 경감, 지구대장이 경정, 경감, 파출소장이 똑같이 경정, 경감, 경위까지, 이렇게 이 계급 구분이 전에는 이 지역경찰 조직 운영 규칙하고 그다음에 정원관리 규칙하고 두 가지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직 운영 규칙에서 해당 다르게 규정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것만. 정원관리 규칙에서 딱 지구대장은 경정,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 경감, 경위, 딱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딱 서술하면 이것만 남은 겁니다.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하부 조직을 보시면, 자, 하부 조직의 첫째 칸에 니은하고 순찰팀 거기 기억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자, 위쪽 니은에 관리팀, 순찰팀의 인원은 경찰서장이 결정합니다. 관리팀, 순찰팀의 인원은 경찰서장이 결정하는데 그 아래 순찰팀의 기억, 순찰팀의 수는 시도청장이 결정합니다. 이게 뭔 얘기야? 위에 관리팀, 순찰팀의 인원은 그냥 순찰팀 한두 명 늘려주는 거예요. 그냥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고, 그 아래 순찰팀의 수는 이게 뭐예요? 순찰팀의 수를 3개를 두면 3부제고 순찰팀의 수를 4개를 두면 4부제죠. 이 3부제로 운영하느냐 4부제로 운영하느냐는 경찰의 근간입니다. 근간. 엄청 중요한 상황이에요. 3부제로 운영하다가 4부제로 운영해. 4부제로 운영하다가 3부제로 운영해. 엄청난 변화 상황이 있죠. 왜 그래? 3부제로 운영하다 4부제로 운영하면 팀장이 하나 있어야죠. 팀장 인원이 하나 죽어요. 실제 일하는 인원에서 팀장 하나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도청장이 시도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찰팀의 수는, 즉 3부제, 4부제 운영하는 것은 시도청장이 결정하고 그 위에 관리팀, 순찰팀 인원 한두 명 늘려주는 것은 그것은 경찰서장이 결정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지역경찰 관서장과 순찰팀장의 직무 비교. 자, 지역경찰 관서장 하면 지파장이죠. 지파장만 지역경찰 관서장입니다. 거기다 순찰팀장은 합하면 지역경찰 관리자예요. 관리자. 오른쪽에 제가 해놨습니다. 지역경찰 관서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역경찰 관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역경찰 관서장은 지구대장, 파출소장만 얘기하고 거기다가 순찰팀장을 합하면, 여러분 순찰팀장이 뭐냐면 이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있잖아요. 이 안에 각 순찰팀이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나 4개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옆에 관리팀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죠. 관리팀,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순찰 1팀, 2팀, 3팀, 뭐 4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순찰팀장들까지 합하면, 지파장에다가 순찰팀장을 합하면 지역경찰 관리자가 되고요. 자, 그 지역경찰 관서장, 지파장하고 순찰팀장하고 맡은 임무가 어떻게 다르냐면, 지역경찰 관서장의 임무가 분홍재관입니다. 분홍재관. 그래서 자, 치안상황 분석, 시설 예산 장비 관리팀을 이끌고서 시설 예산 장비 관리를 이 지파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재반상 지휘 감독, 뭐 홍보, 협력 제안, 이런 것들 지파장이 합니다. 그 나머지가 다 이제 순찰팀장이죠. 그래서 분홍재관 말고 나머지는 다 순찰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것이 사망에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주의. 야, 현장 주의를 지파장이 안 하고 순찰팀장이 안 해? 아니, 그렇지. 뭔 말이냐면, 그러면 지파장은 아예 현장 주의 안 해? 아니, 중요한 사건 나면 지파장뿐만 아니라 서장까지 다 와야죠. 그러나 일상적인 지휘 감독은 순찰팀장이 하는 거죠. 왜? 순찰팀한테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순찰팀장이거든요. 이 순찰팀장은 자기네 근무 시간에 항상 붙어 있잖아요. 지구대장은, 지파장은 낮에만 근무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주말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휘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지휘 감독은 순찰팀장이, 해당 순찰팀을 이끌어가는 순찰팀장이 자기 근무, 그 팀 근무할 때 순찰팀장은 항상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찰팀장이 항상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일상적인 지휘 감독은 당연히 순찰팀장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파장은 낮에만 근무하고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주말에는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가 순찰팀장 직무입니다. 자, 아래 치안센터를 보시면, 이 치안센터는 지구대, 파출소가 우리 지역경찰의 주력이고, 치안센터는 별도로 추가로 있습니다. 별도로. 근데 우리 치안센터를 왜 최초에 어떻게 만들었어? 아니, 파출소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지구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없어진 파출소 건물이 남아있잖아. 거기다가 치안센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직원들 많이 상주시키지 못하고 그냥 한두 명 정도
상주시켜서 하는 것이 이 치안센터입니다. 자, 설치 및 폐지. 시도경찰청장은 맨 끝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치안센터 설치권자 시도청장입니다. 지파 출장소 치안센터 설치권자는 다 시도청장이에요. 자, 소속 지역경찰 관서장 소속입니다. 치안센터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파출소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지구대를 만들면서 남는 파출소 건물에다가 치안센터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경찰 관서장, 오케이? 지역경찰 관서장 관할 하에 두도록 지역경찰 관서장 소속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운더리가 이제 그렇죠. 대신 설치는 시도청장이 하고 소속은 지역경찰 관서장 소속으로 하고요. 여러분 나머지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는 경찰서장 소속입니다.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는 경찰서장 소속이지만 설치는 시도청장이 하는 것이고 치안센터는 지파장, 지역경찰 관서장 소속이지만 설치를 시도청장이 하는 것이고요. 자, 디귿의 소속 및 관할의 디귿의 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는 그때 경찰서장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만 시도청장이 하고 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죠. 설치만 시도청장이 하고. 자, 운영시간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니은의 경찰서장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센터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죠. 왜냐? 다 지파로 인원을 다 그냥 몰아버린 다음에 치안센터는 한두 명 배치하잖아요. 한두 명 배치하는데 24시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치안센터는 그냥 주간만 이렇게 근무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치안센터 안에 검문 소형이 있고요. 출장 소형이 있습니다. 이 검문소는 뭐예요? 검문 소형은 자, 적의 침투 예상로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이 간선도로가 주도로입니다. 주도로. 줄기간자예요. 줄기간자. 근간이 되는 도로가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적의 침투 예상로 또는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 요소 등의 교통 통제 요소 등을 고려해서 설치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접적 지역. 경기도 북부 같은데, 경기도 북부, 강원도 북쪽 이런데, 그 다음에 저 주요 간선도로 교통 통제 관련해서, 즉 대도시 진입하는 길목, 예컨대 뭐 대간초 작전 같은 거 이런 거 딱 벌어지면 이 검문소에서 바리케이드 치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검문소형 치안센터입니다. 그래서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저 접촉 지역, 적하고 접촉할 수 있는 지역, 적하고 접촉해 있는 지역, 경기도 북부, 강원도 북부 이런데 또는 대도시 진입하는 길목,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 대도시 진입하는 그 주요 도로 거기다가 검문소형 치안센터를 세워놓고 유사시에 바리케이트 딱 걸어가지고 쫙 검문하는 곳이 검문소형 치안센터입니다. 자,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 치안활동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거. 그래서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오지,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에서 너무 멀리, 지구대 파출소 관할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치안 수요가 좀 있어. 이런 곳에다가 또는 섬, 그래서 오지나 섬 이런 곳에다 설치하는 것이 이 출장소형 치안센터입니다. 여러분 그 맨 아래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면 자, 기억에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끝에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직주일체형이 뭐야? 그냥 생활하면서 그냥 살면서 거기 근무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배우자도 함께 근무하게끔 하는 거, 그게 직주일체형입니다. 자, 직주일체형은 검문소형이 아니라 출장소형 치안센터. 왜냐? 딱 생각하면 오지나 섬 이런 데가 설치하는 것이 이 출장소형 치안센터이기 때문에 출장소형에다가 검문소형은 대간초 작전 같은 거 발생하면 막 바리케이드 치고 검문하려고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이게 좀 안 맞죠. 자, 디귿에 치안센터 전담 근무자의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은 치안센터의 종류 및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해서 경찰서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설치는 시도청장인데 짜잘짜잘한 사항은 경찰서장이 정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3번 근무를, 아래쪽에 3번 근무를 보시면 자, 1번에 기억. 지역경찰 관서장은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죠. 지역경찰 관서장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24시간 근무할 수 없는 거죠. 오케이? 지구대장 파출소장 그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할 수 없으니까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요. 자, 관리팀도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파장, 그다음에 관리팀 일근 근무 할 수밖에 없어. 왜? 교대 근무가 안 되니까. 이 순찰팀만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죠. 자, 디귿의 순찰팀장, 순찰팀원은 상시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시 교대 근무의 의미가 나온 거예요. 상시 24시간. 근데 24시간 같은 사람이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상시 근무를 하는 것이죠. 교대로 해서 상시 근무를. 자, 그리고 그 끝에 근무 교대 시간 및 휴게 시간, 휴무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저 맨 끝에 시도청장이 정합니다. 아, 이건 또 왜 시도청장이야? 여러분 이것도 3부제, 4부제 이걸 생각하십시오. 지파는 지금 3부제, 4부제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근무 교대 시간, 지파에 근무 교대 시간, 휴게 시간 이런 것은 3부제냐 4부제냐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3부제, 4부제 결정하는 것은 시도청장이다. 이렇게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요. 자, 아래 지역경찰의 근무 종류가
단수가 행상순경대기죠. 행상순경대기. 넘어가시면 행상순경대기가 있어요. 이 행상순경대기가 행정근무만 관리팀이고 나머지는 전체 다 순찰팀이에요. 여기 보시면 관리팀이 있고 3개나 4개의 순찰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찰의 근무 종류 행상순경대기 중에서 행정근무만 관리팀 근무고 나머지는 다 순찰팀의 근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행정근무하고 상황근무를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순찰팀이 뭔 근무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순찰차 근무, 순찰차 순찰을 112 순찰이라고 합니다. 순찰차 순찰을 112 순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파 그 순찰팀 근무 인원이 딱 있으면 먼저 순찰차를 태워. 왜냐? 신고 나면 순찰차는 꼭 가야 되니까 하여튼 인원을 순찰차를 먼저 태워. 그 다음에 인원이 남아 도보를 돌려. 도보 순찰을 돌려. 그래도 인원이 남아 손해 근무를 넣어요. 손해 근무. 왜냐? 지구대 파출소로 신고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고를, 범죄 신고를 112로만 할 것 같은데 112로만 하지 않고 이 관내에 호프 소주방 카페 뭐 룸사롱 이런 곳은 관내 파출소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전화가 있거든요. 파출소에 일반 전화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로 막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손해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관리팀은 낮에는 있지만 밤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손해를 지키는 거, 그게 이 상황 근무입니다. 상황 근무. 그리고 또 지구대 파출소 안에 우리 경찰서 112 상황실에서도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컴퓨터 시스템 안에도 지도가 있고 또 엄청 큰 화면에 또 지도를 크게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 그러면 그 지도 안에 순찰차 움직이는 것도 막 다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지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지구대 파출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112 순찰을 도는 사람이나 도보 순찰을 도는 사람한테 손해에서 지구대 파출소 안에서 또 이 시스템을 보면서 지령도 막 함께 하고 막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상황 근무입니다. 그래서 행정 근무는 관리팀, 상황 근무는 순찰팀 중에서, 순찰팀 인원 중에서 하는 것이 상황 근무입니다. 자, 이 행정 근무하고 상황 근무를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하시는 것이 저 위쪽에서부터 밑에 쪽으로 이렇게 읽어가면, 자, 행정근무는 위에서부터 읽으면 문예부예요, 문예부. 그 다음에 상황근무는 밑에서부터 읽으면 중요신작이에요. 문예부, 중요신작. 문예부, 중요신작. 자, 그리고 하나씩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이 행정근무에 기억하고 상황근무에 니은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또 행정근무에 니은하고 상황근무에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행정근무에 기억 니은이 있잖아요. 또 상황근무에 기억 니은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로 쳐놓으세요. 이렇게. 이것을 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행정근무의 기억이 문서의 접수 처리. 이게 뭐예요? 경찰서에서 오는 문서 처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경찰서에서 오는 문서는 누가 처리해? 아이, 관리팀, 이 지파 행정 관리팀이 해야지. 그래서 경찰서에서 오는 문서의 접수 처리, 이거 관리팀에서 해야 되고. 근데 상황근무의 니은을 보시면 방문 민원. 이 방문 민원이 뭐예요? 범죄 신고하러 지구대로 달려와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건을 처리할 순찰팀에서 해야지. 그래서 그것은 행정근무가 아니라 상황근무. 순찰팀 중에서 손해 근무하는 상황근무자가 해야 됩니다.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일반 지구대 파출소 일반 전화로 신고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순찰팀 중에서 손해 근무하는 이 상황 근무자들이 해야 됩니다. 자, 행정근무의 니은을 보시면 시설 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이게 뭐예요? 이게 지파 서무죠. 지파 서무요. 이것이 관리팀에서 해야죠. 시설 장비의 관리. 경찰서에서 시설도 막 타오고 또 반납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숫자도 헤아리고, 이것을 저 관리팀 행정근무에서 해야죠. 자, 근데 상황근무의 기억,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 작동 여부 확인은 그 장비를 사용할 사람이 해야죠. 이 순찰팀에서 손해근무만 해? 아닙니다. 2시간씩 밀어내기입니다. 2시간 손해근무했으면 또 2시간 순찰차 타야 돼. 그러니까 순찰차 타면 또 자기가 그 장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용해야 할 순찰팀 중에서 손해근무하는 사람들이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은 순찰팀 중에서 손해근무하는 이 상황근무자들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밑에 니은하고 밑에 기억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순찰 근무를 보시면 자, 니은에 112 순찰이 순찰차 순찰이 112 순찰입니다. 오케이? 왜? 112 신고 들어오면 순찰차가 출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112 순찰 근무가 순찰차 순찰입니다. 자, 112 순찰, 야간 순찰은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래요. 왜? 112 순찰은 차 뺏기면 안 되잖아. 혼자 운전하다가 차 뺏겨봐 진짜 9시에서 나는 거죠. 순찰차 뺏겨? 무조건 9시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인 이상 지정하는 것이고, 야간 순찰은 야간에 혼자 순찰을 다가 돼지죠. 돼지입니다. 뭐 경찰관이라고 뭐 영생이 아니잖아. 그래서 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순찰도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입니다. 자, 아래 경계근무의 기억. 경계근무도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입니다. 왜? 우리 군대에서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왜? 경계에 실패하면 싸우지도 못하고 몰살이야. 그래서 경계근무는 워낙에 중요한 근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도록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 순찰근무의 F하고 경계근무의
니은의 A하고 순찰 근무의 F하고 경계 근무의 A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순찰 근무의 F가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 이게 뭐야? 부신 검문이죠. 여러분 차량 검문도 부신 검문이잖아요. 왜? 차량 검문을 할 때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를 검문하는 거기 때문에 부신 검문으로 차량 검문도 부신 검문으로 보는 겁니다. 자, F 그냥 부신 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찰 근무하면서 그냥 부신 검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 근무의 니은의 A는 사건이 난 거야. 중요 사건이 발생해서 검문 검색하는 것은 그것은 경계 근무죠. 그래서 A를 보시면 범법자 등을 단속 검거하기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 검색 및 후속 조치. 그러니까 똑같은 검문 검색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검문 검색은 그냥 불신 검문이기 때문에 순찰 근무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뭘 누구를 검거하려고 검문 검색을 해. 그것은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대기 근무를 보시면 기억에 대기 근무 장소는 지역경찰 관서 및 치안센터 내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식사 시간을 대기 근무로 지정한 경우에는 식사 장소를 대기 근무 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니은에 대기 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통상 지구대 파출소 2층 방이 있죠. 옷 갈아입는 방, 옷 갈아입는 방이 또 방으로 온돌로 쫙 해놨어.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대기 근무입니다. 그러나 대기 근무가 근무 시간에 잡혀 있어요. 한마디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쉴 수 있다고 해서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월급을 주는 근무가 이 대기 근무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월급을 줘? 10분 내 출동 가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무전기 꽂고 눈을 감을 수 있어. 뭐 잘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자도 된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꽂고 왜냐면 10분 내 출동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월급을 주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무전기 꽂고 눈을 감고 자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기 근무입니다. 근데 다만 10분 내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10분이 왜 나와? 여러분 경찰이 몇 분 내 출동해야 된다. 규정은 없습니다. 왜? 출동이라는 것은 사실의 문제잖아요. 아니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차가 막혀있으면 못 가잖아. 그래서 몇 분 내 출동해라 이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 안에서 5분 이내 출동률을 높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체 신고 사건 중에서 5분 이내 출동률이 몇 %인가 그걸 갖다가 성과평가도 매기고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5분 이내 출동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 2층에서 가서 누워서 눈 감고 이거 딱 꽂고 있는 것은 5분 내에는 절대 출동을 못 하겠죠. 5분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10분이죠. 그걸 뭐 7분, 8분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10분으로 해놓은 것이 평상시에는 5분 내 출동하려고 하고 이렇게 대기 인력은 10분 내 출동하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 경찰의 목표입니다. 자, 오른쪽에 지역 경찰의 동원을 보시면 자, 동원 사유가 자,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그 아래 기본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찰을 다른 근무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케이? 지역 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해요. 자,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사긴 경비죠. 자, 사고 발생, 4번에 사고 발생, 3번에 긴급 배치, 그다음에 2번에 집회 행사 경비, 1번에 비상사태. 그래서 순서 맨 밑에부터 하면 사긴 경비입니다. 사긴 경비에 지역 경찰 다른 근무에 동원할 수 있고요. 자, 팁 첫 번째를 보시면 지역 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갑자기 뭐 살인 사건 나 그러면 근무하던 사람이 약속된 비상 배치 장소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 약속이 돼 있거든요. 살인사건이 딱 나. 누가 도망갔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아. 그러면 막 긴급 배치하면서 동시에 그 도망가는 그 차를 추적하게끔 막 지령을 하죠. 근데 살인사건 나가지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 그러면 일단 긴급 배치를 합니다. 긴급 배치를 하면 우리 관내 안에 중요한 목에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그거를 집에 있는 사람이 언제 와서 거기를 가냐고. 근무하던 순찰자들이 뭐 어느 파출소 순마 하나는 어느 사거리, 또 어느 지구대 순찰차는 뭐 톨게이트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쪽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쫙 가서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찰 동원은 또는 뭐 비상 배치는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집에 있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 동원하는 순서가 비번자, 휴무자 순서입니다. 비번자, 휴무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사부제를 하면 주, 야, 휴, 비거든요. 여러분 이날도 근무일입니다. 왜 근무일이요? 밤을 새서 이날 한 7시부터 이날 한 7, 8시까지 근무하는 거잖아요. 이날도 근무일이고 이날도 근무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휴라고 하면 근무일이지만 밤새서 근무했기 때문에 집에서 쉬는 거예요. 비는 아예 근무일이 아닌 것이죠. 아예 근무일이 아닐 비자. 아예 근무일이 아닙니다. 이 휴는 근무일이지만 새벽에 근무한 것이 이날 이때로 비교하면 밤에 근무한 것이고 이날로 하면 밤새서 새벽 아침까지 근무한 다음에 집에 가서 쉬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밤샘 근무하고 집에서 쉬는 사람 동원 시켜야 되겠어? 아니죠. 쌩쌩한 사람 동원을 원칙으로 하고 이걸로도 안 됐을 때 밤샘 근무하고 들어가서 쉬고 있는 사람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번자 먼저 그다음에 휴무자입니다. 그래서 비번자 휴무자 순으로 동원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아래 정원 관리를 보시면 이번에 경찰서장은 지역경찰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충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을 좀 등한시하죠. 왜 그래? 지역경찰은 특색이 없잖아. 다 그냥 지역경찰이지. 근데 경찰서는 다 각자 임무를 맡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딱 빵꾸가 나. 그러면 경찰서장 입장에서 경찰서 인원 중에 한두 명이 빵꾸 나면 엄청나게 빵꾸가 난 것처럼 느껴져요. 경찰서장 입장에서. 그리고 또 경찰서 안에서는 본서 안에서는 각 과장들이 막 이론 달라고 서장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파를 통할하고 있는 과가 이제 저 범죄예방대응과가 새로 생깁니다. 범죄예방대응과에서 112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파도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이지만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지파 전체를 막 대변을 잘 안 해주죠. 지파 대변은 누가 해야 돼? 각 지구대장 파지소장이 지파 대변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지구대장 파지소장은 서장이랑 너무 멀어. 과장들은 서장이랑 가깝고. 그래서 본서에서 인원이 삐면 과장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과장들이 막 계속 가서 서장님 인원 꼭 주셔야 돼요.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서장이 본서 인원은 막 채워주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요. 어디서 채워줘? 직발에서 한 명 끄집어내서 막 채워준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지파 인원은 엄청 삐고 본서는 채워주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도청장이 나서서 지파 인원 채우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충원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둠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이 지파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사망에 시도청장은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연 2회가 왜 나와? 우리가 인사를 상반기 인사, 하반기 인사 2번 하거든요. 인사할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사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인사하기 직전에 시도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지파를 우선적으로 채우고 지파 채운 현황을 인사한 다음에 보고해라. 이렇게 공문이 날아옵니다. 이걸 이제 이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 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자, 교육 및 평가. 시도청장, 경찰서장은 지역경찰 끝에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지역경찰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교육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기준은 누가 세워? 경찰청장이 세우도록 이 항의 끝에 세부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7번 문서관리. 근무일지를 기록 보관해야 되는데 자, 기억에 자, 근무일지에서 지역경찰은 근무 중 중요 사항을 을지에 기재해야 됩니다. 을지가 이게 뭐예요? 갑을병에서 갑지, 을지가 있어요. 근데 근무 중 주요 사항인데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다면 갑지에다 기록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지에는 뭘 기록해? 이거 이번 지금 근무하는 팀은 몇 팀이고 근무자는 누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손에 근무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12 순찰 근무하고 그런 기본적인 근무표가 갑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갑지에는 근무 중 중요 사항을 쓸 칸이 없어. 갑지에는 근무자가 누구고 휴가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 적어놓은 것이 이제 갑지입니다. 또 근무 시간별로 누가 순찰차, 누가 도보 순찰, 누가 손해 상황 근무 이런 것을 적어놓은 것이 갑지이기 때문에 근무 중 사건 관련된 상황은 을지에다가 기재해야 합니다. 자, 아래 정기 보고 기간을 보시면 기억에 지역경찰 업무 담당 부서 이게 뭐예요? 지역경찰 업무 담당 부서 사실은 본서 전체 모든 과를 얘기합니다. 본서 모든 과에서 지역경찰한테가 업무 지시를 하거든요. 본서 모든 과에서 지역경찰한테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지역경찰 업무 담당 부서에서 지역경찰 관서장에게 각종 현황 및 통계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지시의 효력은 최초 보고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왜 그래?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6.25 때 내린 지시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지시는 하고 해제를 하지 않아. 그러다 그냥 유야무야 그냥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경찰한테 이런 활동을 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해라. 매일 보고해라. 주 단위로 보고해라. 월 단위로 보고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 터져. 그래서 편의점 강도가 발생해. 그러면 편의점 순찰하고 순찰 결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지시만 내려가고 지시 해제문이 안 내려간다니까. 우리 경찰의 특성이 골 때려. 왜? 해제문이 딱 내려간 다음에 바로 편의점 강도가 나와. 그럼 해제문 내려보낸 사람이 꼭 책임질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우리는 지시문이 내려가고 해제문은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실한 지구대는 막 계속 보고하고 있고 어떤 좀 개기는 지구대는 한 달 보고하다 그다음부터 그냥 보고 안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것이 다 지구대 파출소 업무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에다가 지파에다가 어떤 지시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1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없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어. 그런 지시의 효력은 최초 보고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니은에 지역경찰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규칙에서는 그 지시의 효력을 1년을 넘어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일리치한 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해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하려고 하면 별도의 연장 공문이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1년 뒤에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여기 규칙이 하여튼 뭐 개정되지 않아서 일리치한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앞으로 이게 범죄 예방 대응과장으로 바뀌겠죠. 앞으로. 자, 문서 부책을 보시면 기억에 지구대 파출소 등에는 최소한의 부책만을 비치해야 됩니다. 이 부책이라는 것이 관리하는 문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편의점에서 강도가 많이 생기니까 편의점 순찰에서 이상 유무를 뭐 매일 오후 5시까지 보고해라 라고 하면 지역경찰은 어떻게 해야 돼? 매일 편의점 순찰 돈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를 만들겠죠. 문서 대장을 만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책으로 만들어지고 지구대에 이제 하나하나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꽂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부책만을 비치하라는 겁니다. 그 부책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지구대 파출소 이 직원분들한테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만들라는 것이고요. 자, 니은의 비치 문서와 부책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대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 부책이 하나 더 만들어질 때 이 지역경찰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청장이 관할해서 집하 업무 줄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고요. 자, 아래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 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3호, 4호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휴무가 있고 비번이 있어요. 제가 아까 주야 휴비라고 말씀드렸죠. 주야 휴비. 휴는 밤샘 근무하고 가서 쉬는 거야. 비는 아예 근무일이 아닌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휴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한다니까요. 왜?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아침 뭐 8시, 9시까지 근무했잖아. 그러니까 오늘이 근무일인 것이죠. 다만 오늘로 따지면 0시부터 7, 8시까지 근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무일인 거죠. 오케이? 밤샘 근무하고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 단위로 따져보면 오늘 새벽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한 거예요. 근무일인 겁니다. 근무일인데 밤새서 근무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는 것이 휴무입니다. 그래서 휴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회복 등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 밤샘 근무하고 집에 가서 쉬는 거, 그걸 연상하시고. 자, 비번은 아예 근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야 휴비, 근무일이 아예 아닐 때, 아닐 비자, 근무일이 아예 아니어서 자유롭게 쉬는 것이 이 비번입니다. 자, 오늘 112 신고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 규칙. 자, 정의의 7호를 보시면요. 7호에 자, 출동 요소란, 이 출동 요소가 뭐냐면 출동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형사 기동대 차, 교통순찰차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도 될 수 있고 출동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출동 요소란 112 순찰차, 형사 기동대차, 교통순찰차, 고속도로 순찰차,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 및 인접경찰관소 근무자까지. 그래서 여기서 인접경찰관소 근무자까지 들어갑니다. 왜 그래?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옆 경찰서 거야.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옆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이러고 그냥 끊어버려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경계 지역에서는 막 신고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경계 지점에서는 이 전화로 해서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경계 지점에서는 우리 112 신고를 하면 시도청이 받습니다. 시도청이. 근데 경계 지점에서 신고를 하면 경기남부청에서 받기도 하고 충남청에서 받기도 해요. 근데 그때 내 관할 아니라고 막 그냥 끊어버려. 안 되잖아요. 그래서 112 신고가 들어오면 인접 경찰관서 근무자도 출동시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야 이 어떤 범죄에 제압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동 요소라는 것이 출동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출동할 수 있는 거, 출동시킬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에 인접 경찰관서 근무자까지 들어갑니다. 자, 6조 근무자 선발 원칙 및 근무 기간. 자, 둘째 줄에 지리 감각, 언어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경찰 공무원을 선발 배치해야 되죠. 왜? 112에서 뭘 해? 신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신고를 토대로 해서 지령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경찰을 딱 움직이는 것이 112 상황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난 경찰을 배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경찰 공무원을 선발 배치해야 됩니다. 자, 2항에 112 요원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전문성 측면을 강화하는 거예요. 전문성 2년 이상으로 한다. 자, 3항에 시도청장, 경찰서장은 끝에 112 요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오래 근무해야 지리도 잘 알고, 그다음에 지령 요령도 습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자, 7조의 근무 방법 등 112 요원은 4계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교대가 있고 4교대가 있거든요. 3교대를 3부자라고 하고 4교대를 4부자라고 하는데 3교대하고 4교대하고 3부제하고 4부제하고 경찰 근무 시간은 똑같습니다. 왜 그래? 아니, 경찰관 3부제 하는 경찰서나 4부제 하는 경찰서나 월급은 비슷하게 받겠지. 왜 그래? 3부제는 3개로 나눠지잖아요. 3개로 나눠지니까 기본 근무 시간이 많죠. 그래서 3부제는 기본 근무 시간이 많은 대신 휴무를 2-3번 찾아 먹게 해요. 4부제는 기본 4개로 나눠지니까 기본 근무 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기본 근무 시간이 적은 대신에 추가 근무를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3부제는 원래 많이 근무하는데 휴무를 넣어버리고 4부제는 원래 조금 근무하는데 추가 근무를 들어오게 하고 해서 사실은 근무 시간이 똑같아. 다만 죽는 인원이 4부제에서 팀장 하나가 근무 인원이 죽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근무 시간이 거의 비슷해. 근데 근무해본 직원들이 어떤 것이 더 좋다 그래? 4부제가 좋다 그래요. 인간의 생체 리듬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근무하게 한다며. 야, 너 많이 근무하고 대신 휴가 써. 너 많이 근무하고 일주일에 2-3번 휴가 써. 이거 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근무하게 해놓은 다음에 야, 너 조금 근무하고 2-3번 근무 추가로 들어와. 인간 생체 리듬에 기본 근무를 적게 펼쳐놓은 것이 훨씬 더 생체 리듬에 맞나 봐. 그래서 3부제, 4부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4부제 근무하면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경찰을 리드하는 112 상황실은 근무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부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112 근무자가 졸고 있어봐. 그럼 우리 그냥 멎어버리는 거잖아요. 경찰 자체가 멎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112 근무자는 이 생체 리듬에 맞게 그렇게 4부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8조 신고의 접수. 112 신고는 현장 출동이 필요한 이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112 종합 상황실에서 접수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 야, 무조건 접수해야 돼. 접수해서 막 처리하다가 다른 경찰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접수해야 되는 거죠. 접수하다가 공조 요청을 해서 우리 관할이 아니고 다른 관할이면 우리가 접수는 해. 대신 공조 요청을 해서 공조를 하다가 이제 넘겨줘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할과 상관없이 무조건 접수해야 됩니다. 자, 9조 112 신고의 분류를 보시면 코드 1, 코드 2, 코드 3가 있죠. 이게 우리 실제하고 달라요. 우리 실제에서는 5가지로 코드 0하고 코드 4까지 있거든요. 왜 그래? 전에 오원춘 사건 때 2011년 저 조선족 오원춘이라는 사람이 퇴근하던 여 회사원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포 떠서 죽여버렸잖아요. 포를 이렇게 막 떠가지고 죽였어요. 와. 하여튼 그때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출동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때 이 신고 체계 엄청 막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규칙은 바뀌지 않고 실제 우리 업무는 바뀌고 규칙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어. 와, 골 때려. 근데 이 규칙이 시험에 나와요. 규칙이 우리 실제로 하는 것은 이 신고 체계를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규칙은 3단계로 분류하고 있고 이 규칙에 있는 이 3단계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코드 1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코드 1은 최우선 출동입니다. 코드 1 최우선 출동.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코드 2 현장 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코드 1 최우선 출동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 그냥 출동이죠. 출동. 오케이? 코드 1 최우선 출동, 코드 2 그냥 출동. 자, 코드 3는 현장 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비출동이죠. 비출동. 그래서 최우선 출동, 비출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드 1, 2, 3가 최우선 출동, 비출동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사망해 보시면 접수자는 불완전 신고로 인해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우선 임의의 코드로 분류해서 하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코드가 코드 1, 2, 3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막 미적거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코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사항에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령자 및 현장 출동 경찰관은 아래 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꼭 변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냐 이 코드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변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빨리 지정을 해서 지령을 하고 추가로 나타나는 사항 때문에 추가로 이제 파악되는 사항 때문에 아까 그 코드 지정을 잘못했어. 그럼 변경할 수 있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10조 지령을 보시면 자, 셋째 저 2항 중간에 코드 3. 코드 3가 뭐죠? 비출동이죠. 최우선 출동, 비출동. 최우선 출동, 비출동. 자, 코드 3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 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비출동 얘기하는 겁니다. 출동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동하지 않는 거죠. 자, 23조 자료 보존 기간이 이렇게 좀 빼서 썼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23조 자료 보존 기간 1호에 접수 처리 입력 자료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다 그런 것만 적어 넣은 거 이것은 1년간 보존하고요. 우리 막 지령 내용 녹음도 자동 보관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녹음 자료는 항상 녹음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합니다. 그래서 처리 내역을 적은 것은 1년간 보존하고 녹음은 3개월간 보존합니다. 처리 내역 적은 것은 1년간 보존하고 녹음은 3개월간 보존합니다. 자, 아래 유치정보 조회를 보시면 이 112에서 유치정보 조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12에서 유치정보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자, 유치정보 조회 가능한 것이 구조 목적만 가능합니다. 구조 목적만. 수사 목적은 안 돼요. 구조 목적만. 그럼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수사는 통신 수사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 1번에
범죄 피해자 유치정보 조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112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 범죄 피해자는 요 구조자이기도 하잖아요. 범죄의 대상이면 구조의 대상이기도 하지. 그래서 범죄 피해자는 유치정보 조회할 수 있어. 그러나 범죄자 유치정보 조회는 할 수 없어요. 범죄자 유치정보 조회는 별도로 통신 수사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항에 실종 아동 등 18장치죠. 18장치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구조 대상이기 때문에. 자, 자살기도자, 조난자 다 구조 대상이니까 112에서 유치정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유치정보 조회할 수 없는 것이 단순 가출, 행방불명, 연락 두절됐는데 뭐 특별한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자, 2항에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 범죄 수사는 112 유치정보 조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 112 유치정보 조회는 구조 목적으로만. 그래서 수사 목적은 통신 수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경비업법 볼게요. 자, 경비업법. 자,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종류가 시신, 호송, 특기입니다. 시신, 호송, 특기. 시신, 호송, 특기. 자, 이 중에서 신변 보호가 생명, 신체지 재산이 아니에요. 신변 그 자체에 그냥 신변만 있잖아요. 재산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기계 경비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건물에다가 뭐 세컴 달아달라 그러면 우리 건물에다가 기기를 달아주죠. CCTV도 달아주고 뭐 비상벨도 달아주고.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기기를 달아주죠.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로 수신해서. 맞죠? 관제시설이 세컨 관제센터가 경비 대상시설에 있어?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세컨 관제센터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별도로 따로 있는 경비 대상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이 기계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비 대상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 경비 대상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이런 표현은 그냥 빼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글죠. 법을 만들 때 당연히 관제시설이 도시별로 한두 개밖에 없지. 글죠. 근데 굳이 그걸 설명하려고 경비 대상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이걸 꼭 넣어가지고 그걸 바꿔서 시험 문제 되게끔 만들어. 와, 진짜. 아무리 빠가라도, 그죠? 아무리 빠가라도 이 관제시설이 경비 대상시설에 세콤 가입한 시설마다 마다마다의 관제시설이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적어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비 대상시설 외 장소에 관제시설이 설치되느냐, 경비 대상시설 내에 설치한 관제시설이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죠. 그런데 하여튼 그걸로 시험 문제를 내요. 관제시설은 도시별로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 대상시설 안에 있지는 않지. 말도 안 되지. 그죠? 자, 특수경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등 업무를 하는 것인데 그 대상 국가 중요 시설이 공항, 그 다음에 항공기 포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항공기 포함이냐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거. 공항, 항공기 포함해서. 자, 밑에 집단 민원 현장이 나옵니다. 자, 집단 민원 현장의 종류가 노정부 백조 시대인데 그냥 여러분 집회 시위 장소는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니다. 이렇게 숙지해 주세요. 오케이? 집회 시위 장소는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닙니다. 왜 그래? 여러분 여기다가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개념을 왜 넣었냐면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개념을 경비업법에서 왜 정의를 해놨냐면 집단 민원 현장에서는 경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막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집단 민원 현장은 민감한 장소예요. 그래서 주민들이랑 막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저 뒤에 어떤 제한 규정을 더 뒀어요. 그래서 집단 민원 현장은 민감한 장소이기 때문에 경비원들을 배치할 때 어떤 제한 규정을 더 둠으로써 국민들하고 눈 뜨시고 힘내시고 자, 집단 민원 현장은 민감한 장소이기 때문에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제한 규정을 더 둔 거예요. 그 제한 규정을 지키면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좀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집단 민원 현장에 집회 시위 장소가 있어? 없죠. 왜냐? 집회 시위 장소를 경비원 당연히 배치해도 되는 그런 장소를 안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경비원을 배치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거기서 집회 시위가 일어나서 집회 시위가 거기서 일어날 수는 있는데 집회 시위가 일어났을 때 거기다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해놨어. 왜냐? 집회 시위가 일어났을 때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버리면 집회 시위를 억압하는 도구로 경비원이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집회 시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집회 시위 장소가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민감한 장소인 집단 민원장에도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오케이? 어느 장소에다가 경비원을 배치했는데 거기서 집회 시위가 일어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대치할 수는 있지만 집회 시위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집회 시위 일어나면 다 그냥 경비원 배치해버리겠죠. 아예 그냥 집회 시위 대비용으로 경비원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민감한 장소인 집단 민원 현장에도 그 대상이 이 집회 시위 장소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금 헷갈리시면 그냥 집단 민원 현장 안에 집회 시위 장소는 없다. 그래서 저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두 번째 당구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이게 집단 민원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집단 민원장을 정의하면서 집회 시위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그 위에 당구장 표시에 여러 사람의 공동 목적을 가지고 광장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에서 행진 등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장소. 이게 집단 민원장. 이게 저 집시법에서 시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시위의 개념에 해당하는 집회 시위는 집단 민원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 자, 아래 허가를 보시면 자,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인을 만들어야 경비업 하려면 법인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개인은 개인 사업자로서는 경비업 운영할 수 없고요. 자, 2번에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맨 끝에 시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업 하려면 시도청장 허가, 그 다음에 시신 호송, 특기 이 종류를 바꾸려고 하면 새로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종류를 바꾸는 거, 즉 변경하는 것도 시도청장 허가입니다. 그래서 경비업 새로 하려면 시도청장 허가, 변경하는 것도 시도청장 허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머지는 다 신고사항이에요. 나머지 다 신고사항. 그래서 시도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1번에 뭐 폐업, 휴업, 그 다음에 4번에 기계경비 업무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 신설 이전 폐지, 세콤 같은 거 관제센터 신설 이전 폐지하려고 하면 신고해야 되고요. 자, 5항의 특수경비 업무 개시 종료. 이 특수경비가 국가중요시설 경비나 유사합니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이제 경비 서는 것을 특수경비라고 하는데 국가중요시설에 경비원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 정도는 우리 경찰에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고사항으로 해놨습니다. 자, 유효기간 경비업 허가 5년으로 해놨습니다. 왜 5년으로 해놔? 여러분 임대차도 기본 보장되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경비업 법인 만들어야 할 수 있잖아요. 법인 만들어서 적어도 임대차 보장되는 5년 정도는 보장받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아래 경비업자의 의무가 있고요. 그 밑에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경비업자의 의무가 자, 6항에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장. 집단 민원장이 또 나오네요. 이게 뭐냐면 아까 집단 민원장 개념 정의 해놨잖아요. 집단 민원장 안에 집회 시위 장소는 안 들어가고요. 이 집단 민원장을 왜 개념 정의 해놨어? 집단 민원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 주민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민감한 장소를 집단 민원장이라고 개념 정의 해놓은 다음에 집단 민원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좀 더 제한 규정을 더 둔 거예요. 그 제한을 지키면 주민들하고 좀 더 덜 부딪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6항에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 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해서 그때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해야 됩니다. 현장에 경비 지도사를 배치해서 경비 지도사가 좀 관리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랑 덜 부딪히겠죠. 자, 아래 경비 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를 보시면 2항에 2항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누구든지 집단 민원장이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해서는 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해야 됩니다. 도급해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 계약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도급 준다는 것이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맡기는 것이 도급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맡기는 거, 즉 직접 고용하지 말고 경비업체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면 경비원의 사장이 건물주가 경비원의 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비원들은 건물주한테 충성하려고 하겠죠. 충성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주민들 두드려 패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건물주하고 경비원들하고 건물주 사이에 경비업자가 사이에 끼는 거죠. 그러면 경비원들의 사장이 건물주가 아니라 경비업체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경비원들이 이 건물주를 위해서 거기에 몰려서 막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과도하게 막 밀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는 직접 고용해서는 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해야 됩니다. 즉 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 민원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나. 즉 그런 상황이 생기기 3개월 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었으면 새롭게 고용함으로써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막 밀어버리려는 목적으로 고용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3개월 전에 그렇게 고용하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 고용해도 되도록 계속 직접 고용해도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고생했고요.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에.